아름다운 세상과 뒤틀려버린 시공간, 잊혀진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고대 유적들과 부서져버린 세계, 깊고 몰입감 넘치는 제작 방식과 잔혹한 생존. 이 게임의 이름은 빈티지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1년 전만 해도 위키 페이지조차 하나 없어 아무도 몰랐었던, 또 어른들의 마인크래프트라고 불리기도 하는 무자비한 빈티지 스토리 세상에서 모드를 추가해 듀오로 100일을 살아남아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시작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년 전 빈티지 스토리 세상에서 100일을 살아남고 텔레포트 기계를 사용하다가 뜻밖의 마인크래프트 세계로 떨어져 버렸었습니다. 그곳에서 목숨을 걸고 100일을 살아남은 끝에 겨우 다시 돌아왔지만 어째서인지 빈티지 스토리 세상의 시공간은 더 엉망이 되어 있었고 제 집은 몇백 년이 흐른 듯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망가진 집을 살펴보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난 저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된 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100일 안에 고대 유적과 부서진 세계를 탐험하며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함께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살아가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새로운 땅을 찾기 위해 정신없이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괜찮아 보이는 지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도구인 돌 칼을 만들기 위해 바닥에 있는 부싯돌을 몇 개 주어 돌끼리 부딪혀 돌 칼날 머리 부분을 만들었고, 근처 덤불을 뒤져 나뭇가지를 얻어 돌 칼날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중간중간 찾은 자원들에 대한 위치도 지도에 저장을 해두며 계속 걸어가다 보니 지금 세계와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듯한 낯선 구조물을 발견했는데요. 해서 이게 뭔가 하고 다가가 보니 상인의 마차였습니다. 상인의 마차는 뭔가 제가 알던 예전 모습과 많이 달라져 있었는데요. 확실히 시공간이 이전보다 더 뒤죽박죽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난 상인과 잠시 얘기를 나눠봤지만 예전에 봤었던 상인들과 똑같은 말만 할 뿐 더 변해버린 세상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은 없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잠시 상인이 팔고 있던 물건들만 잠시 구경을 한 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 후 계속 돌아다니며 돌, 나뭇가지, 마른 풀 등 기본적인 자원을 얻어가다 보니 어느새 10칸밖에 안 되는 인벤토리 창이 점점 다 차고 있었습니다. 해서 인벤토리 창을 늘려주기 위해 근처 물가로가 물가에서 캣테일을 채집해 바구니 4개를 만들어 인벤토리 크기를 늘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장비를 다 맞춘 뒤 일단 터전을 잡기 전까지 굶어 죽지 않기 위해 채집과 사냥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밤에 시공간의 균열을 통해 나타날 이 세상의 몬스터들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 터전을 만들어 정착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생존과 발전에 있어서 가장 필수 자원인 점토와 구리 조각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기에 우선 두 자원 모두 다 찾기 전까지는 임시 쉘터 정도만 지으면서 계속 돌아다녀 보기로 했기에 일단은 식량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서 다른 세상에서 배워왔던 지식을 활용해 조각돌로 돌 철퇴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숲속 연못 근처에서 멧돼지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해 잠시 같이 지켜보다가 급습을 했고, 그렇게 멧돼지들과 생존을 건 피 튀기는 싸움을 한 끝에 붉은 고기와 생가죽 등 귀한 자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구하고 나니 점점 날이 어두워져 근처 언덕 옆에 땅을 파 임시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불을 피워 방금 잡았던 고기를 구워 먹으며 생존을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느라 물어보지 못했던 서로의 이름을 물어보는 등 잠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같이 지내게 된 친구의 이름은 토미로 저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어떻게 오게 된 건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나누던 중 마치 세상이 저희에게 그렇게 마음 놓고 있을 만한 만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말이라도 하는 듯 갑자기 밖에서 매우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는데요. 문틈 사이로 보려고 해도 밖이 매우 어두워 도무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제가 이전에 생존하면서 싸워왔던 몬스터인 드리프터의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사실 오늘도 돌아다니다 동굴 안쪽에서 마치 갈비뼈가 터져 있는 듯해 보이는 몬스터를 잠시 발견했었는데 아무래도 시공간이 더 뒤틀려지면서 새로운 몬스터들까지 생겨난 것 같았습니다. 해서 방심하지 말자는 의미로 갖고 있던 자원들로 조잡한 갑옷과 방패를 만들어 주었고, 또 미리 멧돼지를 잡아 얻은 생가죽에 지방을 묻혀 생가죽 가방 등 좀 더 좋은 장비를 만들 준비를 해두며 밤을 보냈습니다. 2일차에는 일찍 일어나 다시 점토와 구리 조각을 찾으며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찾아다니다 물가 근처에서 드디어 점토 중 하나인 붉은 점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점토를 약간 챙긴 뒤 지도에 표기를 해두었고,
다음으로 구리 조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게도 점토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매우 적은 양이지만 구리 조각을 발견해 챙겨두고 지도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다만 이 정도 양으로는 첫 도구를 만들기에 턱없이 부족했기에 구리 조각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곳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구리 조각을 더 찾으러 다니다가 마치 어떤 벌레 둥지 같은 것이 덤불에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서 둥지를 자세히 살펴보러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사방에서 썩은 몸을 가진 전갈이 나타나더니 저희를 공격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전갈의 공격이 세지는 않았지만 숫자가 정말 많았고 또 둥지에서 전갈들이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전갈과 싸우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둥지를 갖고 있던 모기들로 부수기 시작했고 정말 열심히 수십 대를 때린 끝에 간신히 둥지를 부숴버릴 수 있었습니다. 아쉽게 둥지에서 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확실한 건 이런 벌레 둥지조차 하나도 돌 무기로는 깨는데 쉽지 않다는 것을 톡톡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구리를 찾아 돌아다니다 매우 특이한 타워 같은 건물을 발견했는데요. 마치 전에 마인크래프트 세상에서 봤던 시험의 탑과 같이 층이 나눠져 있었고 그 안에는 몬스터 스포너로 보이는 것과 상자들이 있었습니다. 해서 혹시 타워 안에 상자라도 하나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하고 타워에 다가갔지만 곧바로 드리퍼들이 몰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생김새는 예전에 제가 알던 드리퍼들이었는데 더 뒤틀려진 시공간 때문인지 이전보다 훨씬 더 부패하고 강력해진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타워를 돌기 위해서는 최소한 구리 갑옷들까지는 맞춰야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해서 타워는 나중에 강해지면 다시 돌아오기로 하고 타워에서 몰려나오는 드리퍼들을 피해 떠났는데요. 그러다 이번에는 딱 봐도 보스급 정도가 되는 몬스터까지 발견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멀리 있었고 빠르지는 않아 저희를 쫓아오지는 않았지만 저런 것과 싸워 이기려면 대체 어느 정도의 장비가 필요할지 어쨌든 구리시대로 빨리 가는 것이 정말 절실했습니다. 그 후로 계속해서 구리 조각을 추가로 찾으려고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지만 찾지는 못했고 대신 운 좋게 야생 벌집을 찾아서 지도에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날이 저물어 다시 한번 흙으로 임시 쉘터를 만들고 이번에는 잠이라도 편하게 자기 위해 마른 풀로 침대를 만들어 주었고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을 생각해보며 잠을 청했습니다. 3일차에는 구리 조각을 꼭 찾고 싶었기에 토미와 서로 떨어져 다른 방향에서 구리 조각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해서 그렇게 하루 종일 구리 조각을 찾기 위해서 늑대도 피하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떨어져가는 기운과 싸우면서 여기저기를 찾아다녀봤지만 결국 끝내 구리 조각을 저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다행히 밤쯤에 토미가 제가 있었던 동쪽 지역에서 구리 조각을 꽤 발견했다고 해서 토미 쪽으로 제가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점점 어두워지는 와중에 열심히 토미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선가 끔찍한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자 덤불과 녹슨 쇠가 뒤엉켜 있는 듯한 무언가가 있었고 그곳에서부터 끔찍한 종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 종소리를 듣고 드리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해서 바로 다시 토미가 있는 방향으로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에 봤던 둥지를 내버려 두면 저런 식으로 점점 더 진화하는 것 같은데 빨리 구리 조각을 다 얻어 안전한 터전을 만드는 게 정말 필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 토미가 미리 만들어둔 임시 쉘터까지 안전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4일차에는 토미가 미리 봐두었다고 한 구리 조각 위치들로 가봤고 그곳에서 도구를 만들기 충분한 양의 구리 조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리 조각 밑에는 반드시 구리 광석이 적게라도 있기에 구리 조각이 있었던 위치를 지도에 잘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점토와 필요한 구리 조각들을 모두 다 찾았으니 이제 정착할 터전의 위치를 정할 차례였는데요. 터전 위치는 점토, 찾은 구리 조각들 위치, 그리고 나무가 있는 숲과 적당한 거리가 있는 곳으로 정하기로 했고 그렇게 동쪽에 있는 큰 호수 근처가 제일 괜찮은 장소인 것 같아 그곳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일차 밤쯤 정착하기로 결정한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땅에 도착하자마자 원래 땅에 살고 있었던 멧돼지와 날아다니는 벌레들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간 만들어둔 임시 갑옷과 무기들로 하나씩 해치우며 땅을 조금씩 점령해 나갈 수 있었고 정말 운이 좋았던 것은 쓰러뜨린 벌레 둥지 중 하나에서는 구리 광석 덩어리까지 나와 챙겨둘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땅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을 벌인 뒤 본격적으로 땅에 정착하기에 앞서 전에 지방으로 처리를 해두었던 생가죽이 완성이 되어 생가죽으로 가방을 만들어 인벤토리 크기도 조금 더 늘려놓았습니다. 그 후 호수 풍경이 잘 보이는 언덕 하나를 정해 언덕 옆쪽에 흙을 열심히 파고 그렇게 얻은 흙을 여러 번 뭉친 블록을 이용해 임시 쉘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땔감을 만들기 위해 도끼로 잠시 나무를 캐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쉘터 앞 호수 쪽에서 이상하게 생긴 몬스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몬스터는 매우 기분 나쁜 소리를 내며 이상한 모습으로 땅과 또 심지어 벽을 기어 다녔는데요. 쉘터 근처에서 내쫓으려고 다가가자 처음에는 도망을 가는 듯 하더니 갑자기 찢어진 입을 크게 벌리며 공격을 해왔습니다. 급작스러운 공격에 체력이 절반이나 깎였지만 다행히 잘 처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기분 나쁜 몬스터에 대한 기억도 잊을 겸 그날 밤에는 그간 토미와 같이 모아둔 점토를 갖고 앞으로 생존과 제작에 필요한 요리 냄비, 저장 항아리, 도가니, 도구주형 등 여러가지 도자기들을 점토로 하나하나 빚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밤 동안 빚어둔 도자기를 굽기 위해 땅에 구멍을 파 도자기들을 넣고 풀과 나무까지 그리고 장작을 넣어 땅 가마를 만들어 구워주기 시작했습니다. 또 나중에 구리를 녹일 때 필요한 연료인 숯을 미리 만들어두기 위해 근처에서 나무를 캐와 장작으로 만들어준 다음 땅속에 장작을 잘 쌓아두고 캠프파이어로 장작들에 불을 붙인 뒤 흙으로 잘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도자기와 숯이 완성되기를 기다리며 토미가 야생으로부터 고통받는 모습도 지켜보고 또 매우 큰 나무도 같이 캐면서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자기 어디선가 화살 같은 것이 제 머리 위를 스치며 날아왔는데요. 잠시 피했다 살펴보니 이전에 땅굴 속에서 잠시 봤었던 몬스터가 본인의 갈비뼈를 활로 이용해 작살 같은 것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해서 바로 토미와 함께 방패를 들고 달려가 쫓아내버렸고 또 화살을 쏘던 몬스터와 같이 쉘터 근처에 생긴 시공간 균열에서 나온 기어다니는 몬스터는 물로 유인을 해 잡아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균열이 존재하는 한 완전히 안전한 곳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드디어 도자기들이 완성이 되었는데요. 구리를 녹이고 도구를 만들 수 있는 주형 또한 완성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대장간 일을 하기 위해 쉘터 언덕 옆에 자그맣게 대장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후 완성이 된 숯들을 캐주고 드디어 그간 모아두었던 구리 조각들을 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다 녹은 구리의 쇳물을 미리 만들어둔 주형에 잘 부어주고 쇳물이 굳어 도구가 될 때까지 잠시 기다렸는데요. 그동안에 토미가 요리 냄비를 이용해 만든 영양가 넘치는 고기 스튜도 먹으며 체력을 높여두었습니다. 그 후 쇳물이 다 굳은 구리 곡괭이와 구리 망치 머리를 나뭇가지와 조합해 도구들을 만들었고 그렇게 구리 시대로 들어가는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는 그간 구리 조각들을 찾아놓은 곳 중 하나를 다시 찾아가 구리 조각 밑에 있던 구리 광석들을 캐오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에는 어제 캐온 구리 광석들을 녹여 토미에게 줄 구리 곡괭이와 망치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그간 구리 조각들을 찾았던 곳을 가 구리 광석들을 더 캐기 시작했는데요. 확실히 둘이 같이 캐다 보니 그간 구리가 있다고 표기해놨던 곳 대부분에서부터 구리 광석을 빠르게 다 캐올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많이 모아온 구리 조각들을 녹여 다양한 도구와 장비들을 만들 때 필수인 구리 모루와 구리 주개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날 밤 구리 모루를 식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구리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만들어둔 구리 주개와 모루를 이용해 구리 가위, 톱, 그리고 상자를 만들기 위한 못 등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가위를 갖고 수없이 떨어지는 나뭇가지들을 주우며 잠시 행복을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행복, 불행, 균형의 법칙이라도 있는 걸까요? 매우 거대한 곰 한 마리가 저희가 있던 땅에 헤엄을 쳐 상륙하는 광경을 목격해버렸습니다. 해서 빨리 집을 만들기 위해 임시 쉘터랑 조금 떨어진 곳에 평탄화 작업을 하며 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밤새 말 그대로 삽질을 하고 있다 보니 뭔가 왜 나만 이렇게 이 세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고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요. 해서 세상에 대한 반격의 의미로 제가 정착하기로 한 땅에 상륙한 곰을 잡아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해서 큰 구덩이를 파고 그간 가위로 열심히 모아둔 막대기를 날카로운 스파이크로 만들어 구덩이 바닥에 촘촘히 심어 곰 함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곰을 유인하기 위해 열심히 돌을 던지며 곰의 관심을 끌어봤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근처에 있던 늑대한테만 괜히 어그로가 끌려버려 만들어둔 함정도 테스트할 겸 구멍 쪽으로 유인해 잡아주었습니다. 그 후 다시 한번 곰한테 돌을 던지며 관심을 끌어봤고 그리고 이번에는 드디어 유인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문제는 제가 곰의 등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해버려 그만 구멍 위에 있는 블록까지 올라와 버렸고 오히려 역으로 제가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동물들의 움직임이 느려지는 호수 쪽으로 뛰어들어가 갖고 있던 창으로 계속 찔러 공격을 했고 드디어 곰을 물속으로 가라앉힐 수 있었습니다. 계획했던 것처럼 매끄럽게 실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세상을 향한 조그만 첫 승리를 따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렇게 승리한 기세를 힘입어 이틀 동안 본격적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뭉쳐 만든 다양한 흙을 이용해 만들었고 집의 모양은 이전 세상에서 사용했던 모양을 따와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먼저 거주할 집의 틀을 어느 정도 끝낸 뒤 바로 작업장까지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장은 집 건너편에 비슷한 모양으로 만들어 집과 작업장 사이가 약간 골목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집과 작업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된 후 집에서 부엌으로 쓸 공간 아래에 음식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시원한 저장 창고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완성이 된 집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비바람으로부터는 보호가 될 것 같네요. 이제 집 틀도 어느 정도 완성했겠다. 이제 구리광석의 수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올 수 있게 광맥 탐색을 하기로 했습니다. 빈티지 스토리에서는 마인크래프트 세상처럼 광석이 랜덤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지역에 특정 광석이 몰려있는 형태를 하고 있어 탐색용 곡괭이로 찾고자 하는 광석의 흔적을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탐색용 곡괭이를 만들기에 구리 조각 몇 개가 좀 부족해서 갖고 있던 자갈 블록들을 나무 그릇으로 사금 작업을 해 구리 조각을 몇 개 얻었고 또 운 좋게 구리창 앞부분도 찾아 구리창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얻은 구리 조각으로 탐색용 곡괭이를 만든 후 바로 구리를 찾으러 나섰는데요. 당연히 이전에 구리 조각들이 발견된 곳에서 구리 광맥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집 기준 서쪽 지역을 하루 종일 탐색해봤지만 흔적만 발견하고 결국 이날은 구리 광맥을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날도 구리 광맥을 찾으러 집을 나섰는데요. 혹시 몰라 집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서 한번 탐색을 해봤습니다. 그러자 정말 운이 좋게도 매우 많은 구리 광맥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서 바로 곡괭이로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구리 광맥을 찾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지금 제가 있는 지형의 암석이 단단하지가 않은 석회암 지형이다 보니 나무로 지지대를 만들어 조심히 설치를 하면서 구리 광맥을 찾아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한참 땅굴을 파고 내려가던 중 갑자기 앞쪽 땅이 무너져 내렸는데요. 조심히 무너진 곳을 살펴보자 지하 동굴이 나왔고 그곳에서 드디어 찾았던 구리 광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행복과 불행의 저울질이 시작되었는지 동굴 안에는 구리 광맥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떤 고대 유적 같은 것이 땅굴 더 깊은 쪽에 있었는데요. 곧 그곳에서 붉은 눈동자가 유적을 살펴보던 저를 향해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의 정체는 꼬리에 톱니바퀴를 달고 있는 기계 전갈이었는데요. 전갈은 톱니바퀴를 휘두르며 저를 공격해왔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허둥지둥하다 죽을 뻔했지만 다행히 간신히 살아나와 밖에서 잠시 치료를 하고 다시 동굴로 들어가 서둘러 흙으로 유적으로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굴 반대쪽에서 드리프터가 나타나는데요. 나타난 드리프터는 단 한 대만으로도 저를 공중에 날려버릴 정도로 매우 강력했습니다. 이런 막혀있는 좁은 동굴에서 이처럼 강력한 드리프터를 상대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해서 드리프터가 사라질 때까지 밖에 나가 잠시 기다렸다가 다시 조심히 돌아와 구리광석 몇 개만 빠르게 캐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에는 구리광선에서 볼 뻔한 죽음의 얼굴도 잊을 겸 집과 작업장 지붕 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제가 광산에 가 있는 동안 토미가 미리 구워둔 붉은 벽돌 지붕 블록을 이용해 지붕을 설치해 주었고 또 제대로 된 문도 집에 설치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잠시 건축으로 힐링을 한 뒤 다시 광산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이번에는 동굴에서 나올 수도 있는 몬스터를 상대하기 위해 드리프터를 때려잡는 데 좋은 칼도 하나 만들어 갔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강력한 몬스터가 나오지는 않아 큰 어려움 없이 구리 광석들을 많이 캐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임시 대장간에서 사용한 물건들을 제대로 만든 작업장으로 옮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간 엉망으로 쌓여있던 물건들이 좀 많아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상자 하나하나씩 잘 옮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집 정리를 하던 중 갑자기 시공간의 폭풍이 곧 다가온다는 경고문이 떴습니다. 시공간의 폭풍은 평소 보던 시공간의 균열이 온 세상을 덮치는 현상인데요. 폭풍이 시작되면 균열이 없어도 어디서든 드리퍼들이 생겨날 수 있어 매우 위험한 현상입니다. 해서 서둘러 토미와 함께 집으로 뛰어들어가 복층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둔 기둥 위로 피신을 했고 곧 세상이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폭풍이 몰아치자 집 밖에서는 수많은 몬스터들이 돌아다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고 곧 집 안에서도 한 마리씩 드리프터와 몬스터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드리프터들이 사다리를 쉽게 오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지만 혹시 몰라 집 안에 드리프터가 나타날 때마다 한 마리씩 처리를 하던 도중 갑자기 거대한 드리프터 한 마리가 집 한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만 거대한 드리프터에게 한 대 얻어맞자 입고 있던 임시 갑옷까지 산산조각이 나며 죽을 위기에 처해버렸습니다. 다행히 피 한 칸을 남겨놓고 살아남아 기둥 위로 간신히 피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둥 위에서 부디 폭풍이 끝나면 같이 사라져 주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러나 폭풍이 끝났는데도 거대한 드리프터는 사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해서 갖고 있던 조약돌로 창을 계속 만들어
토미와 함께 드리프터를 향해 수십 번 던졌고 간신히 거대한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번 일로 다시 한번 저희가 지금 얼마나 나약한지 알게 되었고, 아무리 안전한 집이라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과 결국 저희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우선 강인한 체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가 높은 음식이 필수이기에 그 다음 날에는 집 옆쪽에 바로 농사를 짓기 위한 밭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해서 비옥함이 중간 단계인 흙도 깔아주고 또 밭으로 만들 공간 사이에 조그만 길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농장 틀을 만든 뒤 괭이를 이용해 땅을 갈고 지금까지 모아둔 씨앗들을 심어준 다음 물 뿌리개로 수분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생동물이 농작물을 먹지 못하게 블록과 울타리로 공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17일차에는 집안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 복층을 완성시켜 주었고, 건강에 가장 중요한 수면의 질을 올려주기 위해 건초 침대를 딜럭스 에디션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집 밖의 상황을 좀 더 잘 살펴볼 수 있게 창문 개수도 좀 더 늘려주었고 작업장 지붕도 마저 완성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먹는 것과 사는 곳을 개선해 준 뒤 이제 평소 사용하던 도구들도 업그레이드 해주기 위해 구리 주개를 이용해 구리 방패와 구리 도끼 등 장비를 업그레이드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작업 환경을 확장하기 위해 작업장 아래에 지하 작업실을 만들었습니다. 지하 작업실에는 숯을 만들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도자기들을 구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통로도 작업실 옆쪽을 확장해 만들어주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어디선가 야생곰이 제 행복의 냄새를 맡고 또 집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해서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함정을 이용해 곰을 꼭 잡아보기로 결심했고, 함정 구멍 주변을 마른 풀로 약간 가려놔 함정이 있는지 구별하기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후 곰을 다시 도발해 구멍 쪽으로 유인을 했고, 이번에는 드디어 함정을 이용해 곰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승리를 맛보며 곰을 손질해준 후 다시 작업장 지하실 작업을 이어갔고 19일차 밤쯤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은 작업장 완성을 위한 마지막 디테일 작업을 위해 붉은 벽돌을 이용해 굴뚝블록을 작업장 위쪽에 설치해 주었고, 조각 도구를 이용해 작업장 아래에서 캠프파이어에 불을 붙이면 실제로 연기가 굴뚝을 통해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동안 집과 작업장을 완성시키고 났는데, 토미가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오븐이나 특수 화로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내화점토를 미리 구해두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전에 발견한 곳에 같이 내화점토를 구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해서 전에 미리 지도에 표시해 두었던 곳으로 뗏목을 타고 갔는데요. 문제는 내화점토 근처에 전에 봤던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는 덤불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장비도 구리로 업그레이드 했겠다 한번 싸워보기로 했고, 그렇게 토미와 함께 열심히 덤불이 불러내는 드리프터들을 공격해 다행히 큰일 없이 해치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덤불로부터 철 광석 덩어리 몇 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귀한 내화점토를 열심히 캐서 집에 무사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21일차에는 집 근처 지형에 대한 정보를 더 알아두기 위해 아침 일찍 집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그렇게 나가 사냥도 하고 벌집도 발견하는 등 오랜만에 야생을 느끼면서 돌아다녔는데요. 그러다 전에 봤었던 또 다른 타워 유적을 발견했습니다. 이전에는 저와 토미가 너무 약해 타워에 도전을 해볼 생각조차 못했지만 이제는 구리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기에 뭔가 꼭 다시 도전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이전에 야생곰을 잡아 이 세상에 대한 작은 승리를 이뤄낸 것처럼 이번에는 드리프터들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승리를 맛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또 다른 작은 목표를 정하고 타워를 정복하기 위한 긴 준비를 하기 위해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전투에서 생존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부분인 갑옷 문제부터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가지 갑옷 종류의 장단점을 살펴보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 만들 수 있는 것 중 가장 괜찮아 보이는 찰갑 갑옷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이런 찰갑의 장점으로는 바로 주형 틀에 부어 찰갑 부품을 만들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찰갑 주형을 많이 그리고 좀 편하게 만들기 위해 도자기 물레도 만들어 찰갑 주형 도자기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든 도자기들을 작업장 지하에 갖고 가 구워주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완성된 찰갑 주형 틀에다가 구리 쇳물을 부어주며 갑옷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찰갑 갑옷 세트 제작을 이틀 동안 계속해서 진행했고, 그렇게 갑옷을 만드는 사이에 있었던 일들로는 구덩이에 빠진 곰을 잡으려다 발이 미끄러져 떨어져 버린 토미를 간신히 구해준 일, 부족한 구리 보충하기, 빵과 파이를 굽기 위한 오븐을 내화점토로 만들었던 일, 그리고 드디어 밭에서 첫 수확으로 순물을 수확한 일과 구리와 석영을 이용해 구리 랜턴을 만들어준 일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5일차에 구리 찰갑 갑옷 풀세트 한 벌을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젠 갑옷을 만들면서 다른 일도 하는 것이 약간 적응이 되어 두 번째 갑옷을 또다시 이틀에 걸쳐 만드는 동안 다른 일들도 좀 하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생가죽과 지방을 좀 더 얻을 겸 토미와 함께 늑대 사냥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제가 대장간 일을 하는 동안 토미가 숲에서 모아온 지렁이를 밭에 풀어주어 훨씬 더 땅을 비옥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27일차에는 계속해서 갑옷을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숲 중간중간 설치해뒀던 함정에 빠진 토끼도 잡아주었고, 지금까지 모았던 생가죽을 제대로 된 가죽으로 무두질하기 위해 탄인 물을 이용해 가죽 처리도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앞으로 언젠가 철기 시대에 들어가게 되면 꼭 필요한 기계장치들을 만들 때 많이 사용되는 나무 수액을 많이 모아두기 위해 소나무에 구리 파이프와 통을 설치해 조금씩 수액도 모아주는 작업도 진행하였습니다. 28일차 아침에는 농장 근처를 기웃거리는 닭이 있길래 소형 동물을 잡을 수 있는 케이지를 하나 만들어 암탉 한 마리를 미리 잡아두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찰갑 헬멧을 마지막으로 찰갑 갑옷 풀세트 한 벌을 또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벌을 만드는데 대략 5일 정도가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리는 쉽지 않은 작업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갑옷 덕분에 타워를 도는 동안 살아남을 확률이 훨씬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 후 남은 시간 동안에는 내일 타워를 도는 동안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빵과 영양가 높은 파이를 밀가루와 그간 수확했던 재료들로 만들어 구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29일차에는 드디어 타워를 공략하러 갑옷과 도구들을 챙겨 토미와 함께 전에 봐두었던 타워로 향했습니다. 가는 동안 토미와 함께 제가 미리 생각해둔 작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요. 그리고 타워에 도착해 작전명 드리프터 블랙홀을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타워 1층에 있는 드리프터들은 싸우기 쉽게 밖으로 유인해 하나씩 처리를 해주었습니다. 그 후 1층에 있는 드리프터 스포너들을 빠르게 깨줘 타워 1층을 우선 확보를 했습니다. 문제는 2층부터가 문제였는데요. 지금 아무리 저희가 구리 갑옷으로 방어력을 올려놓았다고는 하지만 무기 수준은 여전히 구리 단계인지라 드리프터가 스폰되는 속도보다 드리프터를 빠르게 처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다 2층부터는 좁은 타워 안에서만 싸워야 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타워를 공략할 방법이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러나 저희의 작전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우선 확보한 타워 1층 중앙 바닥에 구멍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멍을 어느 정도 판 뒤 구멍 바로 위쪽 천장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저희의 작전대로 드리프터들이 구멍으로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바로 이때를 틈타 드리프터가 잠시 없어진 2층에 스포너를 빠르게 제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작전명 드리프터 블랙홀을 착실히 실행해 나가며 한 층씩 정복해 나가기 시작했고, 중간중간 돌발 상황도 있었지만 침착하게 대처를 해 나가며 조금씩 타워를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꼬박 밤을 새우고 그 다음날 드디어 타워 옥상에 도착하며 타워를 완벽히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워를 돌면서 매우 귀한 물건들도 얻게 되었는데요. 우선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프터를 생성하는 스포너를 깨면서 구리 다음 단계인 틴 청동 조각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타워에 있는 상자 속에서 플렉스실, 재련된 가죽, 주괴, 돈으로 사용되는 녹슨 기어와 시공간의 톱니바퀴, 그리고 심지어 철 헬멧까지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꽤 위험한 도전이었지만 덕분에 청동시대 또는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재료들을 얻을 수 있었고, 또 무엇보다 고대 유적을 찾기 위해 상인과 거래해야 하는 틴 청동 곡괭이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일차에 얻은 물건들을 잔뜩 챙겨 토미와 함께 집에 돌아왔는데요. 이 세상도 저희에게 맞고만 있기는 싫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또다시 시공간의 폭풍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번에는 갑옷 덕분에 큰일 없이 폭풍을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는 타워에서 얻은 틴 청동 조각을 이용해 바로 청동 곡괭이와 청동 모루를 만들어주며 청동 시대를 시작했습니다. 또 겨울이 다가올 때 사냥이 어려워질 것을 대비해 동물 농장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집 남쪽에 동물 헛간 틀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뭉치는 흙들을 이용해 건물의 틀을 만들어 주었고, 또 헛간 느낌이 나게 문은 조금 큰 것을 달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동물 농장을 어느 정도 만들어준 뒤 잠시 남는 시간 동안 타워를 돌며 얻었던 가죽들을 이용해 바로 가죽 가방을 만들어 저와 톰이 둘 다 인벤토리 크기를 크게 늘려주었습니다. 다음날 다 만들어진 농장에 그간 잡아둔 닭을 풀어준 뒤 바로 청동 다음 단계 광물인 철 광맥을 탐색하러 떠났습니다. 원래라면 철 광석을 발견했다 하더라도 구리 곡괭이로는 철 광석을 캘 수가 없어 의미가 없었겠지만, 타워를 돌고 온 덕분에 청동 곡괭이가 생겼으니 이 흐름을 힘입어 바로 철기 시대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철 광맥 흔적을 찾기 시작했고, 집 남쪽 부근에서 꽤 괜찮은 양의 철 광석 흔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해서 바로 광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근처에서 암컷 멧돼지 한 마리가 얼쩡거리고 있었는데요. 안 그래도 토미가 동물농장에 멧돼지를 키우고 싶어 했어서 토미와 함께 멧돼지 체력을 조심히 깎으면서 포획을 시도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포획을 하여 농장에 가져다 놨습니다. 그 후 다시 철을 찾기 위한 광산 길을 만들며 조심히 내려갔고 그렇게 석영지대를 지나 좀 더 내려가다가 드디어 철 광맥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철 광석들을 잔뜩 캐고 집에 돌아왔는데요. 어째서인지 토미가 집 구석에서 벌벌 떨면서 쭈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자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갈색곰이 나타나 찢겨 죽을 뻔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발 집과 작업장을 더 안전하게 만들자고 했는데요. 그리고 다음날 이런 토미의 걱정을 증명이라도 하는 듯 이날은 계속해서 저희의 터전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33일차 아침에는 갑자기 완전 처음 보는 몬스터가 나타났는데요. 마치 키다리 아저씨 같이 무슨 높은 목발 위에 서 있는 몬스터였습니다. 몬스터에 가까이 다가가자 갑자기 긴 목발을 이용해 발로 차며 공격을 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뭔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웬 인형 같은 것이 만들어져 저희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인형은 생각보다 꽤 아픈데다 심지어 벽까지 타고 올라올 수 있어 함정도 쓸 수가 없었는데요. 토미와 정신없이 집 근처를 뛰어다니며 간신히 키다리 몬스터와 인형들을 처리를 했습니다. 또 그렇게 키다리 몬스터를 처리를 하자 또 이번에는 늑대가 나와서 공격을 하고 곰이 어슬렁거리는 등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다시 한번 맞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철 조각을 녹일 수 있는 특수 화로를 만들기 위해 벽돌들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또 전에 미리 만들어둔 화살대를 이용해 롱보우도 만들어 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더 강력한 양손 무기를 항상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더 이상 왼손에 랜턴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게 머리에 오일 랜턴을 매달고 다닐 수 있는 장비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34일차에는 잠시 수확 준비가 된 곡식을 수확하며 시간을 보낸 뒤 다시 안전을 위한 작업을 이어가 이번에는 집 주변 상황을 안전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타워를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타워는 작업장 지붕과 집 복층을 연결하는 형식으로 높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든 타워는 35일차가 되어 완성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높게 지어진 타워 덕분에 밖에 나가지 않아도 주변이 안전한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어디서 타워 집들이 한다는 소식이라도 들었는지 원거리로 공격하는 몬스터인 보우턴이 떼거지로 등장해 집 구경을 왔습니다. 아무리 높게 건물을 지어봤자 내 손바닥 아니라는 세상의 따뜻한 경고인 걸까요? 어쨌든 그렇게 집 구경 온 패거리들에게 더 이상 원거리 공격은 니들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토미와 함께 똑똑히 보여주며 함께 열심히 내쫓았습니다. 그 후 남은 시간에는 드디어 꽤 많이 자란 농작물과 특히 플렉스씨를 수확하며 시간을 잠시 보냈습니다. 이제 타워 덕분에 집 근처 시야도 확보를 했겠다. 이제는 건물들을 안전하게 만들 차례였습니다. 이를 위해 건물 근처에 블록과 울타리를 이용해 벽을 만들어 적어도 벽을 타지 못하는 몬스터나 야생 동물들이 넘어오지는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작업장 지하를 확인해보니 철을 처리하기 위한 화로 블록이 다 구워져 있어서 이를 이용해 철 조각을 녹일 수 있는 특수 화로들을 만들어 주었고 화로에 철 조각과 숯을 넣어 철 덩어리를 만들어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다음날에 잠시 농장에 가보니 닭들이 귀여운 계란들을 낳았기에 조심히 들고 가 집 저장 창고에 계란 전용 선반을 설치해 보관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작업장 지하에 가보니 철 조각을 철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이 끝나 있었는데요. 해서 특수 화로들을 부숴 덩어리들을 챙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덩어리들을 가열을 시켜 불순물들을 망치로 하나씩 제거를 하고 주개 모양을 잡아주었고 그렇게 철 주개들을 하나씩 만들며 철기 도구 시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철 주개 작업은 그 다음날까지 이어졌고 38일차에는 다 만들어진 주개들을 이용해 첫 철 곡괭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저희한테 가장 부족했던 무기의 공격력을 올려주기 위해 토미가 가장 잘 쓰는 철창 하나를 추가로 만들었는데요. 저는 어떤 것을 만들지 고민을 하다 공격력이 꽤 센 양손 도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제 드리프터들과 어느 정도 동등하게 싸울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만 문제는 철기가 좋기는 했지만 철 주개를 만드는 과정이 보신 것처럼 불순물 제거도 해야 해서 꽤 손이 많이 갔는데요. 해서 이런 작업을 어느 정도 자동화해 줄 수 있는 기계들을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기계의 동력원으로는 풍차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약 3일 동안 열심히 작업장 확장을 또 해주었는데요. 먼저 작업장 뒤쪽을 약간 더 넓혀준 뒤 그 위로 작은 타워를 쌓아 올렸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모았던 지방과 수액을 이용해 기계 축과 톱니바퀴들을 만들었고 또 풍차 날개도 설치할 수 있는 회전 부품과 그간 모아둔 실을 이용해 풍차 날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40일차에 6개의 날개를 갖고 있는 풍차를 작업장 위에 완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41일차에는 토미가 고기가 떨어져 간다고 잠시 사냥을 나가자고 해서 장비를 좀 만든 뒤 사냥을 하러 잠시 떠났습니다. 그렇게 밖에 나가 사슴, 여우 등 다양한 동물을 사냥을 했고 또 수컷 멧돼지도 발견해 포획을 해왔습니다. 또 혹시 강철을 만들게 될 것을 대비해 강철 화로 블록 재료 중 하나인 바옥사이트 돌도 좀 캐왔습니다. 그렇게 잠시 밖에 공기를 쐬고 돌아와 이번에는 풍차와 연결할 기계망치를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아쉽게 수액이 부족해 풍차와 기계망치를 연결해줄 톱니바퀴 하나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해서 밤도 보낼 겸 잠시 특수 화로를 이용해 석영을 넣어 유리를 만드는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전에 나무에 설치한 수액 수확 장치에서 맑은 수액과 나무에서 수액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지막 톱니바퀴를 설치해 드디어 풍차의 힘으로 기계망치를 작동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작동하는 기계망치에 모루를 설치하고 뜨겁게 달군 철 덩어리를 갖다 놓자 자동으로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 주개로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숨 좀 돌릴 수 있겠다 잠시 밭에 나가 수확 준비가 된 양배추와 곡식들을 열심히 수확을 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작업장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철 주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계망치와 함께 철 주개를 정신없이 만들다 보니 어느새 철 주개 30개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간 수확을 한 덕분에 식량도 어느 정도 있겠다, 철기 시대도 확실히 들어갈 수 있겠다, 이제 슬슬 고대 유적에 갈 준비를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일단 고대 유적에 가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당연한 말이지만 강한 무기와 갑옷들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어떤 갑옷을 사용할지 고민을 하다가 갑옷 페널티가 적은 철 비늘 갑옷을 만들어 겉에 입고 안쪽에는 가죽 갑옷을 만들어 껴입기로 했습니다. 또 그 외의 무기들은 그간 사용하던 무기와 더불어 철제 육척봉 등 다른 무기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으로는 유적을 가는 동안 또 유적을 돌면서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치료용품들이 필요했는데요. 다행히 토미가 그간 기본적인 자원들은 틈틈이 많이 모아준 덕분에 치료용품은 충분히 있었고, 먹을 것도 토미가 영양가 높은 파이를 많이 만들어 놓은 덕분에 이 부분은 충분히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유적을 가기 위해 너무 당연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점으로는 고대 유적 위치를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물 사냥꾼 상인을 찾아 고대 위치의 유적에 대한 대가로 틴 청동 곡괭이를 줘야 했는데요. 다행히 틴 청동 곡괭이야 있었지만 문제는 지금까지 찾은 상인 중에 보물 사냥꾼이 없었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해서 제가 갑옷과 무기들을 준비하는 동안 토미가 밖에 나가 보물 사냥꾼을 찾아보기로 하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4일 동안 저는 열심히 갑옷과 철제 도구 그리고 무기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사실 철제 비닐 갑옷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오래 걸리는 작업은 아니었지만 세트를 2벌 만들기에 재료가 좀 부족해서 스폰 위치를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시공간의 톱니바퀴도 더 얻을 겸 44일부터 45일 동안 혼자서 또 다른 타워를 돌고 오다 보니 준비하는데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타워는 지난번 썼던 전략을 똑같이 써서 천천히 정복을 해나가며 아이템들을 챙겨왔는데요. 이번에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가죽, 실, 시공간의 톱니바퀴 등 귀한 아이템들을 많이 얻어올 수 있었고, 심지어 강철 헬멧도 하나 얻어올 수 있었습니다. 또 타워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타워 근처를 어슬렁거리던 전에 봤던 보스도 땅속에 가둬놓고 열심히 때려 잡아주며 이 세상에 대한 또 다른 작은 승리도 맛을 보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가 타워를 돌고 오는 동안 토미가 드디어 집 기준 동쪽으로 꽤 먼 거리에서 보물 사냥꾼 상인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해서 일단 저에게 장소를 지도로 알려주었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틴 청동 곡괭이를 챙겨 저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46일차에는 유적을 갈 준비를 하면서 토미를 기다렸는데요. 토미가 집에 오자마자 또다시 시공간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이번 기회에 제가 만든 갑옷 세트와 무기를 테스트해보기 위해 폭풍에서 나오는 드리프터들과 한번 싸워봤는데요. 갑옷 성능도 그렇고 무기도 그렇고 상당히 꽤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틴 청동 곡괭이와 먹을 것을 든든히 챙겨 토미와 함께 보물 사냥꾼을 만나러 떠났습니다. 그렇게 약 이틀 동안 산을 넘고 수영을 치고 밤 하늘을 구경하며 열심히 보물 사냥꾼을 만나러 달려갔는데요. 그렇게 가는 길 중간에 상인들 캠프도 발견해 구경도 하고 작은 기계거미가 나오는 유적과 거대한 운하 유적도 발견해 근처에서 잠시 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보물 사냥꾼 상인을 만나 틴 청동 곡괭이를 전해주었고 상인으로부터 고대 유적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고대 유적의 위치는 다행히 저희가 살고 있었던 집으로부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위치를 알아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다 보물 사냥꾼 상인을 만나러 오다가 발견한 거미가 나오는 유적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유적 안에는 꼬리에 불이 나오는 기계 거미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거미들이 강하지는 않아 금방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기계 거미의 둥지를 부수자 꽤 괜찮은 아이템들이 나와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밤늦게 집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상한 것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눈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유적을 갔다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적에서 다녀왔을 때 농작물들이 다 얼어 죽어 있으면 꽤 곤란했기에 우선 유적으로 떠나기 전에 온실을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수화로에 석영을 넣어 유리를 더 만들어야 했는데 특수화로를 만들 내열 점토가 부족했습니다. 해서 조약돌을 높은 온도로 녹여 가루로 만든 다음 일반 점토와 섞어 내열 점토를 근근히 만들어 특수 화로들을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그 후 특수 화로에서 유리를 하나씩 만들어 농경지 위쪽에 유리를 설치하여 온실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온실은 좀 이쁜 모양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었기에 일단 네모난 모양으로 만들어주었고, 그렇게 50일차에 온실을 완성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또 이날에는 그간 토미와 제가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밝혀둔 지도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잉크와 맵 지도 테이블을 만들어 서로 표기해둔 자원들과 지도를 공유하는 작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1일차에 고대 유적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유적을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추워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 겨울 코트도 걸쳐 입고 또 미리 만들어둔 파이도 잔뜩 챙긴 후 차가운 겨울비를 맞으며 유적을 향해 토미와 함께 떠났습니다. 그렇게 뗏목을 타고 또 안개가 잔뜩 낀 숲속을 지나 한참을 걸어간 끝에 작은 언덕 뒤로 숨겨진 고대 유적 입구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구 안에 들어가자 1년 전 유적에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은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만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해서 토미와 함께 가져온 시공간의 톱니바퀴를 이용해 입구 밖에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장소를 지정한 후 길고 긴 낡은 사다리를 타고 유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유적 안에 도착하자 깊은 어두움과 음침한 소리만이 저희를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유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하 3층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나무 플랫폼이 둥글게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1년 전 유적에 왔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을까 하여 우선 주위를 돌아보기로 하고 무너져가는 플랫폼을 따라 토미와 함께 조심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플랫폼을 따라 이동하자 과거 유적의 치안을 지키는 역할을 했던 경비원들이 사용했던 것 같은 방이 나왔는데요. 안에는 오래된 탁자와 침대, 그리고 녹슨 도구 등 사람들이 있었던 흔적들은 있었지만 이 세상에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힌트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힌트를 찾으려면 같은 지하 1층에 있는 도서관을 들어가 봐야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만 도서관의 문은 예전과 같이 굳게 잠겨 있었는데요. 이를 풀기 위해 지하 2층에 있는 엔진실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 옆에 있는 계단을 따라 지하 2층으로 내려가 엔진실로 들어가자 오래된 기계들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해서 기계들을 다시 깨우기 위해 엔진실 뒤쪽에 있는 보일러에 석탄을 넣고 불을 붙이자 곧 기계실에 불이 들어오면서 기계들이 시끄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이런 동력원이 되는 두 개의 기계에는 각각 펌프 부품과 큰 시공간의 톱니바퀴가 빠져 있었는데요. 해서 이를 찾기 위해 다시 어둠 속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하 1층에 올라가 플랫폼을 따라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게 배를 만드는 작업장에 들어가 복도를 따라 작업장 안쪽으로 조심히 들어갔는데요. 그리고 곧 큰 방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방 안에는 1년 전 저에게 악몽을 준 그 녀석이 또다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 몬스터는 벨, 즉 소리를 내는 종으로 과거 유적에서 생활했던 사람들이 광산 작업을 할 때 서로 통신을 할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광산이 무너졌을 때 경고음을 낼 수 있게 만든 기계인데요. 모든 것이 망가져버린 그날 이 기계도 마찬가지로 변해버렸고 그 후 가까이 가면 끔찍한 소리를 내며 어디선가 드리프터들을 불러오는 매우 골치 아픈 존재가 되어버린 녀석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면 웬만히 가까이만 가지 않으면 종소리를 내지 않을 것이기에 우선 토미와 함께 갖고 온 활로 열심히 녀석을 맞춰 체력을 열심히 깎아주었는데요. 그러나 결국 녀석이 가까이 다가와 종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바로 달려가 갖고 온 도끼와 철봉으로 녀석을 바로 부숴줄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이미 몇 마리의 드리프터가 이 좁은 방에 소환이 되어 있었습니다. 넓은 공간이었다면 쉽게 처리했겠지만 들어온 입구조차 좁은 통로라 이동이 쉽지가 않아 상대하는 데 좀 애를 먹었는데요. 치고 빠지기를 반복하며 나타난 드리프터들을 마저 정리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큰 방을 지나 작업장 안쪽으로 들어가 책상 위에서 저희가 찾고 있었던 큰 시공간의 톱니바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잠시 종 작업장을 구경하다 다시 밖으로 나와 엔진실로 돌아가 찾은 톱니바퀴를 엔진에 껴줬습니다. 그 후 지하 2층에 평민들이 지내는 공간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땅 위 유적에서 봤던 빛나는 기계 거미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다행히 그리 세지는 않았기에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었고, 그렇게 잠시 식당처럼 보이는 공간과 그리고 복도 뒤에 매우 좁게 나열되어 있는 침실들을 살펴봤습니다. 또 그렇게 살펴보던 중 전에 광산에서 발견했던 톱니바퀴가 달린 전갈도 발견했지만, 이번에는 문 틈을 이용해 때려잡아 기계 부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간을 좀 살펴본 뒤 지하 3층으로 가기 위해 부엌에 있는 우물에 달려있는 사다리를 타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우물에서 나와 플랫폼을 따라 조심히 걸어가다 보니 공간 이동 장치가 있는 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엔진실에 톱니바퀴를 설치한 덕분에 문은 잘 열려 있었고, 그 안쪽에는 작동 중인 텔레포트 장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걸 타고 가면 광산으로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제 기억에 맞다면 광산에는 드리퍼터들과 기계거미가 꽤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무서워하는 토미를 우선 남겨두고 저 혼자 먼저 가보기로 해서 텔레포트 장치를 이용했고, 그렇게 광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광산에 도착해 조심히 횃불로 길을 밝히며 광산 안에 있는 상자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기계 전갈과 거미들로부터 습격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기계들을 피해 도망을 쳤지만 기계 전갈이 천장에서 머리를 공격해버려 체력이 많이 떨어져 버렸는데요. 해서 바로 텔레포트 기계로 도망을 받고 다행히 죽기 전에 다시 토미가 있던 쪽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잠시 체력을 채우며 숨을 고른 뒤 다시 텔레포트 기계를 이용해 광산에 들어갔고, 이번에는 정신없이 광산 안을 내달리며 창으로 기계들을 하나씩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계거미와 전갈을 간신히 다 처리를 한 뒤 토미를 불렀고, 그렇게 광산 2층에 있던 기계장치에서 필요한 펌프 부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펌프 부품을 엔진실에 있는 엔진에 끼워주자 드디어 지하 1층에 있던 도서관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도서관으로 가는 통로는 망가져 있었고, 결국 깨진 바닥을 이용해 엔진실 뒤쪽으로 돌아서 도서관에 갔어야 했는데요. 그러나 엔진실 뒤쪽에는 그 친구가 전과 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원래 이곳에서 생활하던 사람들의 작업을 도와주던 기계 골렘인데, 모든 것이 망가진 날 이후 전에 봤던 벨과 같이 이상해져 버렸고, 그 이후로 사람을 공격한 기록이 있던 친구입니다. 이 녀석과 다시 싸우고 싶진 않았지만 도서관을 가려면 어쩔 수가 없었는데요. 해서 토미와 함께 달려들었고, 그러자 잠들어 있던 기계 골렘이 땅을 울리며 깨어나 버렸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이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강해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녀석이 땅을 치며 공격할 때마다 피하지 않으면 그 충격으로 인해 저희까지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는 했습니다. 너무 강력해진 녀석에게 당황한 나머지 결국 토미와 저 모두 당해버리고 말았는데요. 다행히 유적 앞에 지정한 장소에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시 유적으로 돌아가 부서진 바닥 틈으로 가진 화살을 다 쏘며 체력을 최대한 깎아놓은 뒤 다시 돌진해봤으나 계속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가는 죽음을 뒤로 한 채 돌진을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 곡괭이를 녀석의 머리틈에 쑤셔넣어 녀석을 쓰러뜨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태어날 수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면 더 강력해진 이 녀석을 쓰러뜨릴 수 없었을 것 같네요. 어쨌든 그렇게 쓰러뜨린 골렘을 토미와 함께 찰지게 때리며 잠시 분풀이를 한 뒤 골렘이 떨군 부품들을 줍고 뒷문으로 들어갔고, 그렇게 드디어 다시 고대 유적의 도서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 도착해 우선 책상 위에 놓여있는 글라이더 설계도를 챙긴 뒤 도서관에 꽂혀있는 여러가지 책들을 살펴보며 혹시 1년 전과 뭔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열심히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러나 이 고대 유적의 이전 시대에 대한 기록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1년 전에도 알아본 것처럼 과거 시대는 중세 시대로 계급이 있었던 시대였고, 과학이 크게 발전하던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람, 짐승, 심지어 식물까지 다 썩게 만들어버리는 부패라는 끔찍한 흑사병이 돌기 시작했고, 당시 저명한 학자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다 실패를 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해서 전국의 모든 왕들이 모여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마지막 희망으로 조나스 팔크스라는 당시 가장 유망한 천재 과학자를 불러 해결책을 물어봤고, 이에 조나스 팔크스는 자신에게도 이런 흑사병을 막을 방법은 없지만 대안책으로 왕들에게 다른 계획을 제시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 땅속 깊은 곳으로 살아남은 인류와 지식을 보관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곳 공명보관소입니다. 다만 그렇게 피신을 간 땅속도 결국 점점 떨어져가는 자원과 질병 그리고 기근으로 인해 점점 지옥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조나스 팔크스는 이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적과 같은 장치를 결국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요. 팔크스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 장치에 열광을 했지만 사람들도 심지어 자신도 이것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더 큰 멸망을 불러왔다며 부패에 의해 죽는 편이 나았다고 말할 정도로 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팔크스는 더 이상 그 장치의 렌즈를 통해 보지 않더라도 순간순간 갑자기 설명하기 어려운 세계로 끌려가 버리기도 하는데 그 세상이 점차 이쪽 세상으로 스며들어오고 있다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결국 그 장치를 성공적으로 작동을 시켰는지 작동을 시켜 팔크스가 원하고자 하는 결과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장치로 인해 이 세상의 시공간의 균열과 폭풍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이후로 썩은 몸으로 이 세상을 배회하는 드리프터들과 몬스터들이 생겨났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팔크스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발명을 했던 기계들도 결국 이에 영향을 받아 오히려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을 돌며 부패로 썩어가던 세상이 어떻게 다시 지금처럼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인지, 또 어느 날 갑자기 이곳에서 태어나 죽지도 않고 계속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저와 토미의 정체는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관련된 기록이나 지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좀 낙심한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도서관 한가운데 있는 녹음 장치를 살펴봤는데요. 그런데 이전과 뭔가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색다른 통신 기록이 추가가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해서 바로 기록을 틀어봤습니다. 그러자 어째서인지 뭔가 익숙한 한 노인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기록된 내용으로는 처음에는 무슨 파동을 이용해 어떤 길을 연다는 얘기와 자신의 피를 이용해 어떤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모두가 다 사라지거나 변했을 리 없고 자신만 돌아왔을 리는 없지만 그렇다면 다른 이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항상 막힌다는 얘기와 이 세상을 뛰어넘던 지식을 갖고 있던 자신들이었지만 그 지식이 결국 무슨 좋은 일을 했냐면서 어떤 사람들을 내버려두는 편이 좋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혼잣말 같은 얘기를 이어가더니 드디어 이 기록을 듣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듯한 말을 이어나가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이상한 말을 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미쳐버리지 않기 위해 만들어낸 목표와 관련된 얘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변했지만 만약 공명보관소가 여전히 존재하고 이 기록을 듣고 있다면 의논할 내용이 정말 많다고 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변해버려 더 이상 공명보관소의 원래 위치를 찾을 수는 없어 자신이 있는 곳을 정확히 알려주기 어렵지만 혹시 다음 장소 중 하나를 찾는다면 자신을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5가지 장소의 이름을 알려주었는데요. 그 이름들로는 나디아, 스포일스, 라자렛, 카디널스, 그리고 콰이엇이라는 5가지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혹시 이 장소들을 잘 모른다면 알만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라고 하면서 기록은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도서관에서 이 세상과 저희에 대한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유적에서 나왔고 집에 돌아가자 어느새 3일이나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렇게 유적에서 돌아온 다음 날에는 공명보관소에 다녀왔다고 말도 할 겸 어제 녹음장치로부터 들었던 5가지 위치에 대해서도 물어볼 겸 다시 보물사냥꾼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보물사냥꾼에게 가는 길에 또 다른 타워 유적도 발견해 빠르게 하나 정복도 해버렸는데요. 공명보관소에서 죽음을 여러 번 겪어봐서 그런가 희한하게 좀 겁이 없어져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드리프터들과 직접 싸우다 보니 더 빠르게 정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빠르게 타워를 정복한 후 열심히 보물사냥꾼에게 달려갔고 그렇게 다음날 아침 보물사냥꾼을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물사냥꾼에게 유적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준 후 기록 장치에서 들었던 5가지 장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아쉽게 모든 장소에 대해서 알지는 못했지만 딱 하나 라자렛이라는 장소의 위치는 알고 있다고 하며 위치를 지도에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라자렛이라는 위치는 매우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요. 보물사냥꾼이 이 먼 거리를 이동할 때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면서 타고 다닐 수 있는 길들인 엘크 사슴을 100개의 녹슨 기어를 주면 저에게 팔겠다고 했습니다. 꽤나 비싼 가격이라 고민하던 찰나 유적에서 쓰러뜨린 기계 골렘이 떨어뜨린 부품이 생각나 이걸 주면 어떻냐고 흥정을 해보자 매우 흥미있어 하면서 그런 반값인 녹슨기어 50개의 엘크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녹슨기어는 충분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사슴을 몰고 다닐 때 필요한 안장과 끈은 제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해서 이날 엘크를 구매하지는 못했습니다. 꼭 엘크를 얻고 싶었기에 다시 오겠다고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갔고 가는 길에 곰 한 마리와 타워 또 하나를 정복하며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가죽을 이용해 바로 안장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문제는 집에 모아두고 만들어둔 가죽이 부족해 끈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또 이런 엘크를 타기 위한 세트를 토미 것까지 만들려면 가죽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었는데요. 해서 라자렛에 가기 전까지 저와 토미의 엘크가 완성이 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가죽을 모으는 작업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토미는 무드질 작업을 통해서 집에서 가죽을 모으기로 했고, 저는 타워 유적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가끔씩 상자에서 나오는 가죽들을 모아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거의 망가진 무기와 장비들을 다시 한번 정비를 하며 추가로 철 방패도 만들어주는 작업을 했는데요. 이때 전에 만들어둔 풀물을 이용해 철을 빨리 가열시킨 덕분에 작업 시간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 제가 그렇게 준비하는 동안 토미는 나무통 개수를 늘려 무드질 생산량을 높여놨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 후 타워 유적을 새로 찾아 떠나려고 할 때 전에 구리광산 지하에서 봤던 지하 유적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해서 혹시 그쪽 유적에도 가죽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바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구리광산 깊은 쪽에서 발견했었던 유적으로 내려가 보자 큰 공간이 있었고, 그곳에서 빛을 내는 기계거미들과 몬스터들이 나왔습니다. 해서 유적 안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며 거미들과 몬스터들을 하나씩 처치를 했고, 그 후 유적을 살펴봤습니다. 유적에는 아쉽게 가죽은 없었지만 기계거미 스포너들이 많아 이를 깨면서 녹슨 톱니바퀴와 다양한 고급 기계부품, 또 고급스러워 보이는 항아리와 카페트를 얻을 수 있었고, 또 망가진 텔레포트 기계장치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평소 이쁜 가구에 관심이 많았던 토미에게 카페트와 이쁘게 생긴 항아리를 보여주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새벽 일찍 집에서 나와 타워 유적들을 찾아 돌기 시작했는데요. 이번에는 타워 옆쪽에 블록을 쌓으며 공략을 했고, 다행히 가죽 몇 개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해서 그렇게 얻은 가죽을 이용해 우선 제 엘크 끈을 완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선 제 엘크 세트는 완성이 되었기에 엘크를 사러 바로 다시 보물 사냥꾼을 찾아 떠났고, 그렇게 다음날 엘크를 드디어 살 수 있었습니다. 엘크를 구매한 후 엘크에게 안장과 끈 그리고 추가 장식들을 달아주었는데요. 그렇게 장식을 다한 엘크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귀여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매우 날렵해서 지형을 뛰어다니는 능력이 매우 뛰어났습니다. 심지어 집에 돌아가는 길에 시공간의 폭풍이 왔었는데 몬스터들이 엘크의 속도를 쫓아오지를 못해 매우 가볍게 폭풍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집에 오는 길에 구덩이에 빠질 뻔한 일도 있었고, 숲에서는 나뭇잎이 눈을 가려 엘크를 모는데 어려움도 있었지만 어쨌든 엘크 덕분에 빠르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잠시 토미가 스크램블 에그 요리를 만드는 법을 알려준다고 해서 그간 수확한 계란과 섞는 그릇을 이용해 요리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후 남은 시간은 나무통의 가죽과 무드질을 위한 탄인 물들을 만드는 작업을 계속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날도 가죽 작업을 하며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동물농장에 가보니 엘크가 벽 위에 서서 자신의 집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었습니다. 해서 가죽이 처리가 되는데 어차피 시간도 걸리니 동물농장 지붕을 완성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지붕했을 블록도 추가로 만들어 주었고, 또 전체적인 농장 모양의 틀도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틀에 따라 지붕 블록을 이용해 동물농장 건물을 완성시켜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동물들도 추운 겨울에 눈 정도는 피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건물이 완성되자 진짜 어디 이런 소식을 공유하는 몬스터들 커뮤니티라도 있는 건지 또 몬스터들이 잔뜩 찾아왔는데요. 해서 구경 온 몬스터들을 쫓아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은 동물농장에 희한하게 생긴 돼지 한 마리가 있길래 잡아주었고, 창고로 쓸 복층을 지어주었습니다. 그 후 이날은 집에 고기가 다 떨어져 가죽 재료도 더 구할 겸 토미와 함께 숲에 나가 다양한 동물들을 사냥하며 시간을 보냈는데요. 겨울철이 되어서 그런지 동물들이 대부분 무게가 낮아져 고기를 얻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겨울철에도 의외로 낚시는 잘 되고 있었는데요. 해서 다음날 낚싯줄을 추가로 설치해 고기 수급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또 단백질도 섭취할 겸 닭 중 한 마리를 잡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닭들이 하도 날뛰어서 어떤 의미에서 사냥보다 닭 한 마리를 잡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잡은 닭도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수많은 닭들이 몸을 던지며 방해를 해서 난리였지만 간신히 수확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가죽 무드질 상태를 살펴보던 중 가죽이 완성된 통이 있어서 토미가 사용할 안장과 끈을 드디어 만들어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돈이 딱 8개 부족했습니다. 해서 근처 다른 상인한테 가서 혹시 팔 수 있는 물건이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엘크를 타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상인에게 가던 중 웬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돈 4개뿐만 아니라 그림과 이쁜 화분들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부받은 물건을 챙겨 상인에게 도착했고,
상인이 마침 시공간 톱니바퀴를 돈 4개 사주어서 딱 필요했던 돈 8개를 모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엘크를 사기 위해 필요한 물건과 돈을 챙겨주었고 토미는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원래 제 엘크를 빌려주고 싶었으나 엘크가 제가 주인이 되어버린 이후 다른 사람을 태우려고 하지 않아 토미는 어쩔 수 없이 걸어가야 했는데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시 배웅을 하러 같이 갔고 그렇게 토미는 엘크를 사러 보물 사냥꾼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아 토미가 없는 동안 여러가지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간 모아둔 나무 수액도 수확하고 곰도 잡고 요리도 하며 시간을 보냈고 또 철 모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보렉스 광물도 찾아보는 등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토미가 돌아왔을 때 보기 좋으라고 기부받은 그림과 화분으로 집도 좀 꾸며놓았는데요. 그렇게 할 일을 다 하고 집에 서 있는데 토미가 없는 집이 그렇게 조용한지 처음 알았습니다. 해서 잠시 앉아있다가 집안을 돌아봤는데 특히 지하실에 쌓여있는 수많은 음식들과 파이들을 보면서 토미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토미가 엘크를 타고 당당히 집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엘크도 모두 갖게 되었겠다. 슬슬 라자렛에 떠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해서 돌아온 선물도 줄 겸 토미가 활을 잘 쏜다는 것을 생각해 그간 만들어둔 가죽으로 화살 전용 칸을 늘려주는 화살통을 하나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 후 먹을 것과 시공간 톱니바퀴 등 긴 여정을 떠날 준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 엘크를 타고 토미와 함께 라자렛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렇게 영하 10도보다 낮은 추운 겨울바람을 뚫고 달리며 험한 산을 오르고 내렸고 중간중간 얼어붙은 몸을 녹여주며 조금씩 이 세상의 비밀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드디어 지도에 표시된 라자렛의 위치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라자렛에 도착하자 지하에 있는 구조물과 연결이 되어 있는 듯한 구조물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라자렛은 깊은 지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땅이라도 파야 하나 고민을 하던 중 어둠 속에서 드리프터들이 끊임없이 몰려나왔습니다. 해서 우선 흙으로 안전지대를 만들어 엘크를 보호해주고 날이 밝을 때까지 살아남기 위해 처절하게 드리프터들과 싸웠습니다. 그렇게 날이 밝아 주위를 둘러보자 근처에 땅이 갈라져 있는 곳이 있었는데요. 그곳으로 조심히 들어가 보자 무너진 공간으로 라자렛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선 예상했던 대로 몰려나오는 드리프터들과 기계거미들을 처리한 후 조심히 라자렛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공간은 위쪽 땅에서부터 이어지는 통로를 통해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는지 지하에 있음에도 꽤 밝았고 큰 넓은 마당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공명보관소처럼 부패를 피해 만든 장소였던 걸까요? 하여튼 그렇게 들어온 마당 주위를 천천히 살펴보자 희한하게 생긴 다양한 유물들과 또 마치 날짜를 세는 듯한 수많은 낙서 그리고 누군가 만든 듯한 다양한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주위를 살펴보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 따라 내려가자 뭔가 감옥이나 격리소처럼 보이는 방들이 있었는데요. 방들을 살펴보던 중 한 해골을 발견했는데 그 옆에 어떤 메시지 같은 게 담겨져 있는 작은 장치를 발견했습니다. 그 장치를 살펴보자 작은 편지가 나왔고 그 편지에는 이 장치를 찾았다면 희망을 버리지 말라는 말과 함께 어떤 마을의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해서 라자렛에서 나와 지도에 적힌 마을로 바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나저나 그 사이 엘크 뿔이 자라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엘크를 타고 또다시 높은 산과 넓은 들판을 달렸고 그 다음날 드디어 언덕 위에 장벽으로 잘 보호가 되어 있는 마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는 저희와 생김새는 달랐지만 분명히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대장장이, 음유시인, 여관주인, 사냥꾼 등 사람들이 각자 직업을 갖고 작은 사회를 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저랑 토미, 또 가끔씩 보이는 상인들 정도만 있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다는 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 서로 소개를 하며 마을 구경을 좀 했는데요. 그러다 마을 중앙에 어떤 마스크를 쓴 듯한 노인의 동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자 매우 오래전 이 마을을 짓는 것을 도와준 토바이어스라는 성인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너무 옛날 사람이라 그런 성인들에 대한 얘기는 각자 마을마다 다 다르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토바이어스라는 노인이 제가 찾고 있던 그 사람인 듯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던 중 여전히 토바이어스로부터 가끔씩 물건 제작 주문을 받는다는 대장장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해서 대장장이에게 혹시 토바이어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냐고 하자 예전에 토바이어스가 자신의 할머니에게 혹시 마을에 자신을 찾으러 오는 사람이 있다면 주라고 한 지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저와 토미가 토바이어스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다고 하면서 저에게 지도를 주었는데요. 그 지도에는 어떤 동굴의 위치와 함께 라자렛에서 봤던 편지와 필체가 비슷한 글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은 자신을 만나러 오기 전에
데바스테이션이라는 무너져버린 땅에 가서 그곳에 있는 어떤 타워에 올라가 꼭대기에 있는 렌즈 장치를 꼭 가져오라고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무언가를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자 대장장이가 이 글자를 읽을 줄 아냐고 하면서 놀라했는데요. 그런 대장장이에게 이 데바스테이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고 물어보자 끔찍함으로 가득 찬 장소라고 하면서 전설에 의하면 시공간 틈으로 기어나온 땅이라고 말을 해주며 아마 마을 사냥꾼이 그곳 위치를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서 마을 사냥꾼을 찾아 데바스테이션 위치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그 죽음의 땅에 자신도 그 누구도 가지 않게 알려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냥꾼에게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째서인지 저와 토미는 죽어도 계속해서 살아나오는 몸이라 죽음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자 그쪽 사람들은 정말 고집불통이라고 하면서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사냥꾼으로부터 위치를 받아 바로 토미와 함께 죽음의 땅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가던 중 어느 순간부터 푸른 하늘이 더 이상 보이지 않기 시작했고 어느새 저희는 이미 데바스테이션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데바스테이션의 땅은 완전히 썩어 문드러져 있었고 이질적으로 생긴 수많은 톱니바퀴가 마치 시간과 공간 속에 얼어붙은 듯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데바스테이션에서는 강력한 드리프터들과 몬스터들이 사방에서 계속 나왔는데요. 잠시라도 멈추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엘크를 타고 달렸고 그러다 편지에서 말한 듯한 타워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타워는 마치 타워 안에서 무언가 폭발해버렸을 때 그 순간에 멈춰있는 듯 무너진 형태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무너져 있는 타워에 가까이 가자 갑자기 시공간 틈으로 흘러가 버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타워 주위를 돌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대한 기계가 급습을 해왔고 그렇게 공격을 당해 순식간에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당황한 나머지 타워 쪽으로 몸을 피하려다 흘러가는 시공간에 몸을 맡겨버렸고 그러자 갑자기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 분명 아까까지만 해도 무너져 있었던 타워가 무너지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고 근처 세상에 부패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타워가 무너지기 전인 과거로 와버린 것 같았습니다. 곧 토미도 과거의 시간대로 넘어왔고 토미와 함께 타워 안쪽을 살펴보았습니다. 타워 안쪽에는 층마다 다양한 기계가 있었는데요. 올라가 보려고 했지만 2층이 철문으로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다가 시공간에 다시 몸을 맡겨 미래로 돌아가 봤고 그렇게 미래에서는 무너져 있는 벽을 통해 2층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을 이용해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무너져버린 타워를 조금씩 올라갔고 드디어 타워 꼭대기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토바이어스가 말한 렌즈와 같은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설치된 장치를 가져가려 했으나 과거에 있는 상태에서는 과거를 바꿀 수가 없어 다시 현재로 돌아왔고 현재로 돌아온 상태에서는 전에 공격을 해왔던 거대한 기계새가 방해를 해왔습니다. 아무래도 기계새를 먼저 쓰러뜨려야 렌즈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새와 싸우기 시작했는데요. 날아오는 새에게 창을 던지고 화살을 쏘며 반격을 했지만 곧 새가 날카로운 작살들을 쏘며 달려들기 시작했고 그렇게 새에게 당해 타워에서 몇 번이고 던져지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이고 계속해서 다시 태어나는 능력 덕분에 계속해서 타워로 다시 올라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기계새와 치열하게 싸웠고 땅에 내려앉은 새를 양손 도끼로 온 힘을 다해 찍어버리자 새가 큰 비명을 지르며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새가 사라져 버린 뒤 조심히 타워 한가운데에 있던 렌즈 장치를 챙겨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렌즈를 챙겨 이제 이 끔찍한 땅을 떠나려고 하는데 마치 이 세상이 화라도 난 듯 바로 시공간의 폭풍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해서 토미와 함께 어두운 칠흑 속에 엘크를 타고 정신없이 달려 데바스테이션을 빠져나가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겨울의 매서운 추위로부터 잠시 몸을 녹이려고 엘크에서 내려 불을 쬐려다 몬스터들에게 당해버렸고 먹을 것과 반창고를 많이 갖고 있던 토미와도 헤어져 버려 그만 추위와 배고픔에 또다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시공간 톱니바퀴로 다시 태어날 장소를 정해놨던 데바스테이션 한가운데 있는 타워에서 다시 태어났는데요.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직접 달려 빠져나왔고 그렇게 나오는 동안에 열심히 제 엘크를 부르는 피리를 불렀지만 어째서인지 엘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해서 안전한 곳까지 빠져나와 엘크의 위치를 지도로 확인해보니 제가 죽으면서 엘크와 거리가 너무 많이 떨어지게 되어서 그런 것인지 버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엘크가 마지막으로 묶여 있었던 장소인 동물농장 쪽에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를 생각하니 막막했지만
일단은 렌즈도 얻었으니 토바이어스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토미는 엘크를 타고 저는 발로 열심히 뛰어 토바이어스를 만나러 북쪽으로 이동을 했고, 곧 토바이어스가 있다고 나온 장소 근처에서 토미가 한 동굴 입구를 찾아 그쪽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동굴 앞에는 뗏목이 놓여 있었고, 동굴의 벽에는 알 수 없는 다양한 문양의 글과 그림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동굴 안쪽에 도착하자 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열자 안쪽에는 정말 아름다운 집이 꾸며져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수많은 책들과 연구 물품들, 그리고 PTSD를 불러오는 기계골렘 등 다양한 물건들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작은 애완용 벨 몬스터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제일 깊은 쪽으로 들어가자 그곳에는 몸 반쪽이 기계 같은 부품으로 대체가 되어 있는 듯한 노인 한 명이 토바이어스가 있었습니다. 토바이어스에게 말을 걸자 진짜로 왔냐고 하면서 반겨줬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해서 혹시 저와 토미를 아냐고 물어보자 저에게 오히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냐고 하면서 이건 예상 밖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말을 하는 토바이어스에게 모든 것에 대해서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토바이어스가 저와 토미는 어떻게 알고 있는지, 과거 기록에 의하면 이 세상을 삼켜버렸던 부패라고 불린 흑사병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데바스테이션에서 있었던 타워는 무엇이며 그 위에 있던 이 렌즈는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저와 토미와 같은 사람의 정체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토바이어스가 천천히 입을 열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토바이어스는 사실 팔크스 영주 가문이 다스리던 땅에 살던 백성 중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자신이 살던 땅을 담당하고 있던 팔크스 가문의 영주는 자신이 다스리는 땅과 백성들에게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혹한 대우에 불만을 품었던 토바이어스는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밀 몇 포대와 동전 몇 개를 훔치려고 어느 날 밤 영주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도서관을 향하던 영주의 아들인 조나스 팔크스와 그만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은 죽겠다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이 일을 계기로 조나스 팔크스와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조나스 팔크스는 영주인 아버지와 다르게 학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던 청년이었고, 또 가혹한 아버지의 방식을 좋아하지는 않았기에 오히려 아버지께 한 방 먹이러 온 토바이어스에게 일종의 동질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서로 몰래 친구가 된 둘은 토바이어스는 팔크스에게 자연과 농민의 삶을, 팔크스는 토바이어스에게 글쓰기와 예술, 자연 철학 등 학문을 가르쳐주며 같이 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 팔크스의 아버지인 영주가 세상을 떠나고 두 사람은 당당하게 같이 지내며 거의 형제와 같은 사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둘은 함께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데, 팔크스는 천재적인 발명가로 명성을 얻게 되었고, 토바이어스는 비록 자신의 출신 때문에 다른 귀족들에게 무시를 당하기는 했지만 팔크스의 협력자로 계속해서 같이 잘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팔크스의 발명이 계속되어 가던 어느 날 팔크스는 세상을 바꿔버릴 획기적인 발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지금 저희가 갖고 온 렌즈였습니다. 이 렌즈는 다른 세상을 살펴볼 수 있는 창문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렌즈를 통해 팔크스와 토바이어스는 설명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한 세상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세상에는 거대한 타워들과 금속으로 된 짐승 같은 무언가가 굉음을 내며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곧 팔크스는 렌즈를 통해 본 그쪽 세상의 기술로부터 영감을 얻어 이쪽 세상을 바꿀 기술과 발명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팔크스가 이끄는 새로운 빛나는 시대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곧 검은 죽음이 온 세상에 찾아왔고, 그 소식을 들은 팔크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팔크스의 계획에 따라 땅속 대피소인 공명보관소로 살아남은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이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을 위한 위대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토바이어스는 기계를 만드는 일을 하던 도중 그만 부패에 감염이 되어버렸고, 팔크스의 간곡한 부탁으로 라자렛이라는 격리소회가 부디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기계가 완성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토바이어스가 라자렛에서 검은 죽음에게 먹혀가던 중 팔크스는 더 절박하게 사람들과 함께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이어나갔고, 그렇게 드디어 위대한 기계를 완성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원을 위한 위대한 기계를 작동시키자 온 세상이 흔들리며 뒤틀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세상을 삼키던 모든 부패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라진 것은 부패만이 아니었는데요. 기계가 작동될 때 근처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시공간의 너머로 빨려 들어가 사라져버렸고, 그나마 그 기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토바이어스는
이쪽 세상에 남아있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토바이어스의 몸을 삼키던 부패는 사라졌지만 이젠 반쪽만 남아버린 몸을 이끌고 극심한 고통에 정신을 잃기를 수십 번 간신히 라자렛 밖으로 기어나온 토바이어스가 만나게 된 세상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은 사용하는 언어도 뭔가 달랐고 무엇보다 부패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즉 위대한 기계는 부패를 없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세상의 시간을 부패가 있기 몇백 년 전으로 돌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다만 단지 세상이 과거로 돌아간 것이라고 하기에는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시공간의 틈과 폭풍이 몰려오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 속에서 드리프터들과 몬스터들이 나타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점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과거로 되돌아가 버린 뒤틀린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토바이어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미래의 기술들을 알려주었고 사람들은 그런 토바이어스를 성인이자 장로로 대우를 해주며 그를 중심으로 마을을 건설했는데 그곳이 바로 나디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을에서 살아가는 동안 토바이어스에게는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대체 시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 버린 사람들은 어디로 가버린 것이고 남은 사람은 자신뿐인지 또 조나스 파크스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만약 지금 세상이 과거로 돌아와 버린 것이라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필연적으로 또다시 검은 죽음이 찾아오는 역사가 반복될 것인지 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토바이어스는 이 세상에 그 끔찍한 멸망이 다시 오지 않게 막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재난을 막아내는 큰 일은 도무지 혼자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 시공간 속으로 사라진 사람들을 다시 되찾아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마을 장로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 가지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데바스테이션을 봤던 타워였습니다. 이 타워를 짓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고 심지어 타워가 완성되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늙어 죽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디아 마을 사람과 토바이어스는 포기하지 않고 끝내 타워를 완성시킬 수 있었고 그리고 이 세상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미래의 유적들을 뒤져 간신히 찾아낸 조나스 파크스의 렌즈까지 설치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완성된 타워와 기계를 작동시켜 말 그대로 시공간의 틈에 성공적으로 구멍을 내버렸다고 합니다. 다만 이 일로 인해 타워와 그 주변 지형은 더욱 증폭이 되어버린 시공간의 불안정성에 의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리고 드리프터들이 그 불안정한 틈으로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디아 마을은 다른 마을에 비해 비교적 타워와 가까이 있었기에 이런 쏟아져 나오는 몬스터들로부터 직격으로 공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일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 토바이어스는 마을이 이런 공격으로부터 다시 스스로 어느 정도 지킬 수 있게 되자 조용히 마을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한 동굴을 찾아 그 안에 작은 집을 만들어 살면서 타워에서 했던 실험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빌며 몇십 년, 아니 몇백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느 날 세상 곳곳에 퍼져 있는 상인들로부터 이상한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문에 의하면 이 이상한 사람들은 키가 매우 컸으며 피부색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색깔과는 달랐다고 했는데요. 상인과 사람들은 그런 그들을 세라핌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즉 토바이어스가 타워를 통해서 했던 도박과도 같았던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그가 뚫은 시공간의 틈을 통해 전에 위대한 기계의 작동과 함께 시공간 너머로 사라져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 세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온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저와 톰이었던 것입니다. 즉 저와 톰이, 다른 말로 세라핌들은 토바이어스와 함께 공명보관소에서 생활하며 위대한 기계를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하던 사람 중 하나였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토바이어스가 예상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이전 삶에 대한 기억이 완전히 없었다는 것이었고 또 시공간 속에 오랜 시간 갇혀서 있었던 탓인지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죽지 않는, 정확히는 죽어있지 않는 몸이 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이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시공간의 영향력 때문에 데바스테이션 타워와 같이 시공간의 흐름이 크게 불안정한 곳에서는 과거와 현재로 시간을 넘나들 수 있게 된 것 같았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토바이어스도 팔크스의 위대한 기계가 작동되었을 때 가까이 있지는 않아 시공간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어떠한 영향력을 받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 거의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인들로부터 세라핌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토바이어스는 배를 이용해 이 세상 어딘가에 있을 공명보관소의 공진기에 공명을 이용해 무선으로 메시지를 남겼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들은 저와 토미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비밀과 저와 토미의 정체에 대해서 토바이어스에게 설명을 들은 뒤 토바이어스에게 그럼 앞으로 뭘 하면 되냐고 물어보자 우선은 저와 토미가 가져온 렌즈를 어떻게 하면 자신의 실험과 계획에 잘 적용시킬 수 있을지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테니 그만 돌아가 보라고 했고 또 렌즈를 가져다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순간이동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설계도를 줬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준 토바이어스와 인사를 하고 토미와 함께 조용히 생각에 잠긴 채 동굴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동굴 밖으로 나와 이제 드디어 이 길고 길었던 여정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는데요. 문제는 저도 토미도 갖고 있던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가고 있어서 집으로 출발하기 전 다시 나디아 마을에 들러 잠시 정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열심히 달려 나디아에 도착했고 그곳 여관에서 치즈와 빵 몇 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도 챙기고 잠시 몸도 녹인 뒤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얼어붙은 땅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정말 험했는데요. 얼어붙은 겨울과 싸워야 했고 또 나디아에서 사온 식량도 결국 다 떨어져 버려 중간중간 캣테일 뿔이나 동물을 사냥하며 간신히 생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또 거기다 토미의 엘크까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 결국 둘 다 열심히 발로 뛰어야 했는데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좋은 장비들을 갖고 있었기에 이런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집으로 향하면서 중간중간 흥미로운 유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심지어 고장난 순간이동 장치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밤낮 없이 3일을 달린 끝에 드디어 그리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인 것은 잃어버렸던 엘크들이 다행히 처음 자신들을 묶어놨던 동물농장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정말 긴 여정 동안 얻은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잠시 시간을 보냈고 그 후 바로 침대에 골아떨어져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남은 날들을 좀 더 윤택하게 보내기 위해 강철 도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강철 주개는 타워 유적을 돈 덕분에 몇 개 있었지만 아직 강철 도구를 만들기 위한 쇠 모루가 준비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해서 쇠 모루를 완성시켜주기 위해 보렉스 광물을 다시 한번 찾으러 떠났고 이번에는 다행히 보렉스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렉스를 캐와 맷돌에 넣어 가루로 만들어준 다음 전에 만들어 두었던 철 모루 위아래 부분을 다시 가열시켜준 뒤 보렉스 가루를 사이에 넣고 망치로 두들겨 드디어 철 모루를 완성시켜 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바로 갖고 있던 강철 주개로 강철 곡괭이와 망치를 만들었고 또 강력한 양손검까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여기까지 같이 와준 토미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어 좀 특별한 도구들을 만들었는데요. 바로 운석철을 이용해 만든 도구 세트를 만들어주기로 했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에서 나온 철인 운석철을 이용해 만든 도구는 철만큼 강하면서도 내구도가 높은 장점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무엇보다 주개의 색깔이 토미와 같이 하얀색이라 매우 이쁩니다. 해서 토미가 잘 쓰는 창과 방패 그리고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미를 불러 도구들을 선물했고 다행히 토미는 많이 좋아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토미 모두 도구 세트들을 맞춘 후 이제 다음으로 그간 여정을 떠나며 얻은 설계도들의 물건들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요. 그 중에서 우선 공간이동 장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공간이동 장치 설계도는 토바이어스가 렌즈를 찾아줘서 고맙다는 의미로 준 것이었는데요. 토바이어스가 알려준 설계도를 이용해 장치를 만들어 사용하면 바로 자신의 연구실로 공간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이동 장치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들이 상당히 비싸고 고급진 재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금을 이용한 판이 2개나 필요했는데요. 문제는 금을 만들기 위한 금 조각이 별로 없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해서 일단은 상인에게 구해보기 위해 먼저 생존 물품을 파는 상인에게 여러 물건을 가져가 돈을 좀 모은 뒤 보물사냥꾼 상인에게 찾아가 봤는데요. 다행히 보물사냥꾼 상인이 금으로 만든 오목 말들을 팔고 있어서 일단은 사왔습니다. 다만 아무리 다시 생각해봐도 토바이어스가 알려준 방식대로 공간이동 장치를 만들기에는 재료들을 절대 다 못 구할 것 같았는데요. 해서 토바이어스가 알려준 공간이동 장치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세상 곳곳에 있는 유적에서 가끔씩 발견되던 공간이동 장치를 분해, 재결합해서 저만의 방식으로 공간이동 장치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해서 집에 돌아와 강철 지렛대를 하나 챙기고 우선 구리광선에서 발견했던 지하 유적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유적 구석에서 발견했었던 공간이동 장치를 분해해 파트들을 챙겨왔습니다. 다음날에도 공간이동 장치를 만들기 위한 파트들을 더 구하기 위해 그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했던 유적들을 다시 찾아가 파트들을 모아왔습니다. 또 추가로 강철주개도 좀 더 필요해 근처에 나란히 있던 타워 유적들도 하나씩 빠르게 돌았는데요. 강철주개와 같이 좋은 물건은 주로 타워 꼭대기에 있었기에 바로 타워 위층부터 찾아가면서
강철 주개와 좋은 물건들을 빠르게 털어왔습니다. 다음날은 공간이동 장치를 완성하기 위한 금 조각이 딱 1개가 부족해서 얼어붙은 물로 들어가 그간 모아두었던 유적의 흙을 사금질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참을 사금을 하던 끝에 다행히 찾고 있던 금 조각 1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공간이동 장치를 만들기 위한 모든 재료가 준비가 되어 열심히 재료들을 처리하며 시간을 보냈고, 그렇게 2개의 공간이동 장치와 공간이동 장치 연결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공간이동 장치 중 하나는 집 타워 위쪽에 설치하기로 했고, 나머지 하나는 토바이어스와 나디아 마을 중간쯤에 직접 찾아가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해서 다음날 아침 일찍 공간이동 장치를 챙겨 엘크를 타고 열심히 다시 서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달려 설치하고자 했던 장소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공간이동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장치에 신호가 없어져 버린 것인데요. 아무래도 공간이동 장치를 연결할 수 있는 거리에 한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집 쪽으로 약간 돌아가 신호가 간신히 잡히는 장소를 찾았고, 그곳에 공간이동 장치를 설치할 구조물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조물을 다 세운 뒤 공간이동 장치를 설치했고,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행히 작동이 잘 되었습니다. 또 심지어 같이 데려온 엘크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공간이동 장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테스트를 마친 후 연결된 구조물을 약간 더 꾸민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은 남은 기간 동안 모든 음식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토미에게 메이플 수액 추출기를 잠시 만들어준 뒤 그간 항상 하고 싶었던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제대로 된 온실 만들어주기 프로젝트였습니다. 해서 이를 위해 많은 유리를 만들어 주었고, 기존에 설치해 사용하던 온실은 철거해 주었습니다. 그 후 유리를 설치한 뒤 원하는 모양으로 유리를 깎아가며 온실을 열심히 만들었고, 또 지지대로 온실 틀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약 5일 동안 열심히 온실을 만든 끝에 제가 원했던 모양으로 온실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온실이 되는 조건을 맞추면서 동시에 원하는 모양으로 조각을 내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토미가 계속해서 유리도 구해주고 먹을 것도 계속 챙겨주며 도와준 덕분에 잘 완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간 열심히 모아둔 플렉스 실들과 자원들을 이용해 돛담배를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겨울이라 물이 얼어 배를 당장 사용할 일은 없겠지만 언젠가 다시 올 봄을 미리 대비도 할 겸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물을 좀 깨준 뒤 배를 설치할 통나무들을 설치한 후 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꽤 많은 양의 나무와 자원들, 그리고 특히 돛을 만들기 위해 플렉스를 거의 다 쓰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다행히 배를 만들기 충분한 양이 있었고, 그렇게 돛담배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배를 완성한 뒤 잘 출항을 시킬 수 있었고, 또 배가 정박할 수 있는 작은 항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목표로 했던 프로젝트를 다 완성한 뒤 이제 진짜 100일간의 여정의 끝을 장식할 마지막 프로젝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100일간 있었던 일들을 조각으로 기록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조각품들을 올려놓을 수 있는 간단한 플랫폼을 만들어 주었고, 또 다양한 블록 색깔을 조각에 추가할 수 있게 해주는 팔레트도 만들며 기록을 위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본격적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무너진 제 집에서 토미를 처음 만난 일부터 조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저 초록색이 저고 여기 하얀색이 토미인데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어떤 식으로 인물과 풍경 등을 표현할지 감을 잡은 뒤 열흘 동안 계속해서 조각을 하나씩 만들어 갔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밥만 먹으면서 조각을 이어나갔고, 또 92일차에는 작별 인사를 하러 와준 친애하는 이웃들에게 잠시 선물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98일차 밤 제가 만들고자 했던 모든 조각들을 다 완성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각으로 기록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여정의 시작인 무너진 집에서 토미를 처음 만났던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산과 강을 건너 터전을 잡게 된 땅에서 그간 만들었던 저희의 집과 건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건 돛달린 배이고 이건 유리로 만든 온실과 농경지입니다. 또 작업장 위쪽에 있는 풍차도 뒤쪽에 표현해 주었고 집 주위 울타리도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타워 유적을 정복한 일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보이는 갈색 덩어리 중 키가 큰 게 보우턴, 그리고 바닥에 기어다니는 게 쉬버입니다. 그 나머지는 일반 드리프터들입니다. 타워 안쪽에는 타워를 오르는 계단도 만들어 주었고요. 그리고 타워를 정복할 때 쓴 블랙홀 전략에 갇힌 드리프터들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타워 조각 맨 위에는 타워를 정복한 저와 토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명 보관소에서 치열하게 싸워 간신히 쓰러뜨린 기계 골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녀석 때문에 정말 죽기도 많이 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곡괭이로 찍어 쓰러뜨렸던 것을 표현하기 위해 머리 쪽에 곡괭이도 하나 조각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명보관소 도서관에 있던 녹음장치에서 기록된 메시지를 듣고 있던 저와 토미를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물사냥꾼과 보물사냥꾼이 끌고 다니던 카트를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보물사냥꾼을 만나러 갈 때마다 지나쳤던 멋진 유적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보물사냥꾼으로부터 산 엘크를 타고 라자렛을 향했던 일을 만들었습니다. 참고로 이쯤부터 겨울이었기에 바닥을 눈 덮인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하 격리소인 라자렛을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라자렛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이고 이쪽은 무너져 있던 격리소 방들입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발견한 해골 옆에 놓여있던 메시지를 발견한 일을 조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따라 도착한 나디아 마을에서 토바이어스 조각상을 발견한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것들은 나디아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이고 이건 집들의 지붕과 집들, 그리고 이 H 모양 건물은 헌터가 지내던 나무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한가운데 있던 토바이어스의 조각상입니다. 다음으로는 데바스테이션에 있던 타워를 만들었습니다. 데바스테이션에서는 모든 것이 망가진 현재의 모습과 타임슬립을 통해 돌아간 과거에서 본 모습 둘 다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를 위해 타워를 중점으로 왼쪽은 무너진 땅과 타워의 모습을, 오른쪽은 모든 것이 무너지기 이전인 과거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 타워 꼭대기에서 저희를 계속해서 죽음으로 몰아넣은 기계 새도 조각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워 맨 위에 있었던 렌즈를 얻었던 일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얻은 렌즈를 들고 가 토바이어스를 만난 일을 만들었습니다. 토바이어스는 초록색 옷을 입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몸통을 초록색으로 만들어 주었고 옆에 작은 황동색 조각은 토바이어스가 키우던 벨인 샬레메인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것은 토바이어스의 연구 물건들이 들어있었던 유리문이 달린 선반이고요. 또 조각 뒤쪽에는 토바이어스 동굴로 들어갈 때 사용했던 뗏목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으로는 이 세계의 모든 것이자 비밀을 담고 있는 시공간의 톱니바퀴를 마지막으로 조각해 주었습니다. 참고로 톱니바퀴의 모양이 꽤 까다로웠기에 이 조각품을 조각하는 데만 한 이틀에서 3일은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조각품들 옆에 빈티지 스토리를 상징하는 V와 S, 그리고 100일 생존기를 뜻하는 숫자 100, 그리고 저와 토미의 이니셜을 새겨두었습니다. 그렇게 100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조각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 여정을 토미가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100일 안에 이 모든 일을 다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조각으로 모든 기록을 남긴 뒤 이제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지막 전날인 99일차에는 그간 지냈던 공간들을 하나씩 찬찬히 돌아보며 잠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복층이 좀 쓸쓸해 보이길래 남은 시간을 이용해 간단히 복층도 꾸며주었는데요. 그간 쓰던 침대도 제대로 된 침대로 바꿔주었고 나무를 조각해 책장과 의자 등 간단한 가구들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뒤 늦은 밤이 되었을 때 제가 조각을 하는 동안 토미가 만들어둔 크랜베리 와인을 챙겨 토미와 함께 타워 위로 올라갔고 그곳에서 한잔을 하며 다음날 해가 뜨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포근한 4월의 눈구름 사이로 100일의 아침해가 떴고 그렇게 저와 토미의 길고도 길었던 100일간의 여정은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